이번 시간에는 이 계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계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 우리나라 민족종교 보통 이런 데서 보통 이 계룡에 대해서 우리가 계룡산을 얘기하면서 후천에 여기가 도읍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옛사람들이 이 계룡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데, 이 계룡이 글자 그대로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닭개자에다가 용용자를 써서 우리가 계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이 닭을 갖다가 우리가 손께에다 이렇게 배당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용은 또 진장남께에다가 우리가 보통 배당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 계룡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바로 이 선우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천을 마감하고 후천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준 부분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민족종교 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룡산의 도읍지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계룡이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부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계룡이라는 뜻에는 우리가 보통 복귀팔계에서는 천지를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문왕팔계에서는 물론 수화가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적으로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에서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벼슬이라고 했을 때 보통 관직에 나간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닭벼슬을 보통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대통령,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옛날 임금이라든지 보면은 그 경복궁 이런 데에 1월도가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용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죠. 근데 봉황은 저게 닭이 실제는 봉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봉황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닭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보통 또 저거를 대신해서 또 꿩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갈간노역, 이 계룡이라는 뜻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진께가 있고 손께가 있어요. 이렇게 손께가 있는데, 이게 후천에서는, 그러면 복귀팔계에서는 원래는 이 권께 자리에 손께가 원래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문제는, 실제는 이 문왕팔계도에서는 이 권께가 보통 이렇게 이 후천을 이렇게 채로 보면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손께가 있었단 말이죠. 손께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변화되는 측면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천지는 쉽게 해서 부모님과 같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다 보통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을 채로 놓는다고 보면은 이거를 그렇다고 하늘과 땅이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탕이라고. 그렇다면 천지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로 왔을 때는 그게 바로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대표 주자가 장남과 장녀가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있지만은 모든 걸 앞장서 맨 처음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장남, 장녀의 비유를 한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따로 있고 장남, 장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오시는 양반들이 장남, 장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진사의 성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목체로서 그러니까 맨 처음 머리로서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룡이라 했는데 또한 선천은 용이 담당하는 거고 후천은 봉황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교 이 강빙산 이 어르신께서 용봉을 갖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곧 그것이 뭐냐면 계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죠. 이연에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얘기죠. 옛날 말로 지금 속담이 이연의 지프로 만든 계룡이라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주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천과 후천이 바로 교차되는 봉황이 진룡이 담당하고 후천은 바로 닭이 아닌 봉황이 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연중에 옛날 선철들이 설명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마치 어느 지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 근방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계룡산이 후천의 독지가 될 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후천의 우리나라는 이 간방에 해당돼요. 여기 간방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옛날에 욕들을 많이 하죠. 개자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간을 갖다가 또한 지역에서는 구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자식이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또한 이것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2지지에서 나타나는 술과 간에서 팔괘로서 나타나는 간은 분명히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12지지에서 술은 개인데 그거는 이 건방에 있단 말이죠. 건방에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 팔괘에서 간이라고 하는 이때 이거를 갖다가 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12지지와 팔괘에서 얘기하는 요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괴의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동북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희비지지의 술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약간 얻어요. 지금 진리적으로 원동이 터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인 방향이 굉장히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나타나는 방위다. 그래서 표기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신 이 방향이 귀신이 숨는 방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문명과도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가 정신과 관련된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집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가 들어오든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땅에서 비로소 이 땅의 문명과 조우를 하는 과정에서 융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각색돼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신문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끝없이 많은 종교가 출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종교가 많이 또 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고 보면은 그래서 지역에서 성원호 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원호 간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해서 이 시작과 끝이 맞물려서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설성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제는 여기서 바로 세상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벽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간께와 본께를 대칭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하나의 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자, 10벽자를 써서 개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향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부천의 도곡지가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분명한 것은 이 간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문명이 드러나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명이 드러나고 주인이 출현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진손에서 진과 손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착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가 자꾸 우리 국수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해서 아직 시작은 하지만 어두운 지역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착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룡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선천은 용이 담당하는데 우리가 보통 용을 갖다가 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황은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밝음을 추구하고 문명지상을 추구해요. 그래서 용은 물속에서 출현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동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태양처럼 빛이 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을 관조하고 모든 걸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걸 화신의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출현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손께가 있는 요 진사 방향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일간으로서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이 들어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렇게 가을로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겨울로부터 봄을 지나 여름이 돼서 가을로 들어가면 이 신월이 되면 입추가 되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가 태풍에서도 보통 무슨 바람이 불리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걸 그래서 태풍에서 양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후천 쉽게 해서 계절로 비유를 둔다고 하면 후천 기운이 드는데 그때 바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숙살지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만물을 익히는 기운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태풍에서도 우리가 북방을 보통 광막풍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남풍을 갖다가 병풍이다 또는 진방의 바람을 갖다가 명서풍이다 또는 유방의 방향을 상하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이 후천 문명이 드러나는 시점은 바로 대명천지 세상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그걸 대동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용화세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후천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열매가 열리는 시간인데 바로 그래서 열린다 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열매가 열리는 거와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통하는 모든 것이 내실이 꽉 차고 완벽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가을의 세상이고 가을에 열리는 세상이다. 그때는 그래서 주인이 바로 봉황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진과 손방향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세상이 그때가 되면 되는데 바로 우리는 물론 계룡산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얘기고요. 이 전 지구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는 방위는 많은 부분에서 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문명이 드러나는 시점 자체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시점을 잘 봐야 그것이 어느 방위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조그마한 땅덩이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후천은 분명히 얘기해서 통일된 쉽게 해서 금으로 완벽히 바꿔진 통일된 세계이기 때문에 전 지구가 또는 전 우주가 하나의 일가로서 통치되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칸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서 성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문명이 개화를 하고 문명이 번성되는 시작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